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기초와 원리,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내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 중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목차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이라고 이때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딥러닝 이전에 우리가 조금의 인공지능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발전했던 추론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신러닝의 인공신경망인 퍼셉트론,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서 얘기했듯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라든가 또는 블로그에서 내가 글을 쓰고 그 글 쓴 것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법은 지금 대부분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고요. 자, 이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도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전공 영역에 매우 복잡해지는데 간단한 원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어떤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각각의 필드와 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필드에는 정건마루, 정설찬, 허난설은, 홍랑 같은 이름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자, 성별이라는 데이터에는 남자, 여자 등의 성별이 들어가고 학번, 학과 등등이 각각의 필드에 그에 대한 데이터가 행 또는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컴퓨터 내부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정갈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된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것을 우리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MS SQL, 그 다음에 오픈소스인 MySQL, MariaDB 등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해서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자, 뽑아내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 명령어를 우리가 정형화된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SQ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상품들의 이름들이 SQL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고 앞자를 따서 SQL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간단한 문법으로 이것도 하나의 랭귀지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테이블에 즉 이름과 성별과 학번, 학과가 들어있는 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select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select, 그 다음 별표가 있어요. 자, 요 별표는 우리가 all이라고 부르고 all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elect all from members. members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의 이름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select all from members. 그러면 members라는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select all 가져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데이터를 모두 불러오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특정한 부분을 딱
추려서 뽑아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where이라는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lect all from members 그 다음에 where 성별이 남인 사람만, 성별이 남자인 사람만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비슷한 구문이 있는데요. select 이름, 그 다음에 from members. 이 얘기는 members라는 테이블에서 이름만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이름만 가지고 오는데 조건이 where 학번이 2019보다 큰. 그러면 요 눈에 보이는 테이블에서는 학번이 2019보다 큰 데이터 중에서 이름만 골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SQL문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구문에서 select all from members where 성별이 남인. 그러면 성별이 남자와 조건이 맞는 그런 데이터를 all 모두를 뽑아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성별이 남자인 이름이 정건마루 정설찬 학번 학과 모든 데이터가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select 이름 from members where 학번이 2019보다 큰 그러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번이 2019보다 크다니까 2019가 학번인 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20 또 그 다음에 2021에 해당되는 그 학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무엇만 뽑아오겠어요? 바로 select 이름, 이름만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번이 2019보다 큰 데이터 중에 이름만 뽑아오니까 정건마루, 정설찬, 그다음에 홍랑이라는 이름 데이터만 뽑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현재까지 많은 사이트에서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쌓인 데이터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분이 현재까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조금 더 고도화된다면 아마 이런 데이터들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는 곳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공부를 할 때도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자, 많은 공부가, 많은 지식이 바탕이 되고 그 지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융합하고 교차시키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곳에서 창의적인 사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의적인 사고라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합쳐져서 무언가 새로운 게 조금이라도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곧 창의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 원리를 할 때도 완전히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이 없는 것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찾는 방법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추론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그러면 우리도 어릴 때 많이 이제 배워봤을 거예요. 3단 논법이니 그다음에 어떤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면 A는 C가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찾아내는 것. 자, 이것이 추론인데 이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현재의 인공지능, 즉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이 발전되기 전에 이전에 잠깐 연구 많이가 되었던 그런 방법이 추론 기법인데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은 규칙에 의해서 결과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홍길동의 지도 교수는 허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과 허균은 지도 교수라는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길동의 관심 분야는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 홍길동과 프로그래밍은 관심 분야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 외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홍길동과 허균은 지도 교수의 관계로 묶여 있는데 허균과 프로그래밍은 전혀 관계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 기능을 넣는 겁니다. 자, 추론은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홍길동의 지도교수가 허균이니까 홍길동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지도교수님인 허균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추론도 같은 방법인데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균과 프로그래밍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정해줘요. 우리가 룰이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주는데 그 규칙을 사람이 정해줘야 됩니다. 기계가 스스로 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의 지도교수가 B이면 A의 교수는 B다라는 규칙을 만듭니다. 뭐 당연히 이거는 데이터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지도교수가 B이고 A의 관심 분야가 C이면 B의 관심 분야는 C이다. 즉 홍길동의 지도교수가 허균이고 홍길동의 관심 분야가 프로그래밍이라면 앞서 얘기했듯이 허균이라는 지도교수의 관심 분야도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추론 규칙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허균과 프로그래밍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균과 프로그래밍을 연결할 고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면 자,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홍길동의 관심 분야는 프로그래밍이니까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사람은 홍길동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규칙, 즉 A의 지도교수가 B고 A의 관심 분야가 C이면 B의 관심 분야, 즉 지도교수의 관심 분야도 C가 된다는 규칙을 정해줬기 때문에 바로 홍길동의 관심 분야인 프로그래밍이 허균의 관심 분야로도 추론 규칙에 의해서 검색되어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사람은 했으면 홍길동, 그 다음에 허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추론을 연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규칙 기반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론 방법이 데이터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연동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도 찾을 수 있는 괜찮은 기법이네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서로 연관 지으려면 그만큼 규칙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라는 말이 조금은 어불성설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손을 최소화시키고 기계가 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할 머신러닝의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 같은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러닝, 학습하다라는 의미죠. 기계, 머신, 기계가 학습한다. 자,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머신러닝은 컴퓨터에 학습 기능을 부여하는 AI 기법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법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자, 그 중에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고 많은 데이터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데이터를 캔다라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관심 사항을 배우게 되는 정보 필터링 시스템, 이런 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그림을 보면 뭐 좀 의학 책에서나 볼 법한 그런 복잡한 그림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이라는 의미고요. 인공신경망은 우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 유형입니다. 이 신경망의 배경 아이디어는 이제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 인간의 두뇌, 즉 뉴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극을 인지하는 기법을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모방한 그것이 바로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 두뇌의 뉴런 이것은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생물 시간이나 또는 뭐 대학의 의학 관련된 그런 이제 계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 자극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이래 살을 꼬집으면 아프죠.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픈 것도 손만 갖다 대기만 하면 아프지는 않아요. 자,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바람만 스쳐도 아픈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만 댔다고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꼬집는다고 해도 조금 꼬집는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기를 꼬집는 세기를 점점점 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고 아픈 그 통증을 느껴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뉴런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 자극이 일정 수준의 이상을 넘어가면 바로 통증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아프네 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뉴런 안에 뭐 아주 복잡한 생물학적인 극인데 그 전기 신호가 오고 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로 구현한 것이 바로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컴퓨터도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자극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자극은 우리가 지금은 꼬집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꼬집는 게 손으로 꼬집을 수도 있고 바늘로 찌를 수도 있고 또는 뭐 작은 몽둥이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손으로 찝는 거는 별로 안 아프네? 그러면 가중치가 적어요. 자, 근데 몽둥이로 톡 치는 거는 요건 조금 더 아픈데 그럼 몽둥이로 치는 것은 가중치가 꼬집는 것보다는 손으로 꼬집는 것보다는 조금 가중치가 높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늘로 찌르는 거. 바늘을 아주 가늘지만 찌르면 따끔해요. 그럼 요거는 살짝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가중치를 높게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 손등에 누군가가 꼬집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조그만 막대기로 때릴 수도 있는데 꼬집는 거 괜찮아 안 아파. 막대기로 톡 치는 거 안 아파. 근데 바늘로 찌르면 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각각의 자극에 가중치를 줘서 그 가중치의 합이 내가 통증을 느끼는 그 기준값. 자, 그것을 우리가 임계값이라고 하는데 그 임계값을 넘어서면 아야 아프니까 우리가 컴퓨터의 원리상 컴퓨터는 결과를 0과 1, 예, 아니요로 구분해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의 합이 특정 값 이상을 넘어서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현하는 것. 자, 이러한 기법을 컴퓨터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퍼셉트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다른 예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불을 아무리 세게 해도 100도가 넘지 않으면 물은 뜨거워지지만 끓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100도가 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도라는 것이 물을 끓는 임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기 전에는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99도가 되더라도 얘는 임계값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끓지 않아요. 근데 100도가 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기포로 기하로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어떤 움직이지 않다가 탁 어떤 시점을 넘어서는 그 값, 기준값, 임계값, 그리고 그 임계값을 넘어섰을 때는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 자, 그것이 퍼셉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퍼셉트론은 어떻게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극을 우리가 입력값이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가 입력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목소리로 음성을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면도 우리가 이미지, 움직이는 동영상도 데이터로서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값들을 입력값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뉴런에 빗대 보면 자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자극은 자극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가중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중치는 내가 바늘로 찌르는 게 더 아픈지 몽둥이로 때리는 게 더 아픈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가중치가 저한테는 바늘의 가중치를 더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짝대기로 때리는 거에 더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손으로 꼬집는 것에 더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마다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해야 되는데 많은 데이터에 따라서 가중치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
자, 요게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이는 그림은 자, 일단 뭐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얘는 강아지입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얘도 강아지예요. 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얘는 고양이예요. 그럼 강아지와 고양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얼굴 모양, 다리, 길이, 뭐 꼬리가 있냐 없냐, 몸통이 있냐 없냐, 자,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데이터의 자극값으로 보고, 자, 머리가 있으면 가중치 1. 사실 모든 동물은 머리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리가 4개인데 두 발로 걷느냐 아니면 네 발로 걷느냐. 네 발로 걸으면 어떤 동물, 두 발로 걸으면 사람, 유인원, 뭐 조류, 닭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은 두 발로 걷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에 따라서 네 발로 걸으면 요거는 고양이 같다. 두 발로 걸으면 얘는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의 가중치를 계속 교정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중치를 교정해 나가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을 제대로 그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선형 분리가 되는 거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갈 때 우리가 XOR, Exclusive OR에서는 0과 1의 구분이 선을 그을 수 없다. 자, 그래서 한번 인공지능이 조금 침체기를 겪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일단은 퍼셉트론 이론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의 가중치를 구분하고 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변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특정 입력값이 임계값을 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우리가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이 특징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고양이야 라는 게 있으면 그 특징 값은 가중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가중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임계값을 넘기 쉬워집니다. 자, 고양이와 강아지는 대부분 모습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딱 보면 고양이네, 강아지네 하고 우리 사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동물을, 이렇게 생긴 동물은 고양이야, 이렇게 생긴 동물은 강아지야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학습이 되어 왔고 나도 모르게 그 특징을 잡아내서 답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의 용량을 거의 담아내지 못해요. 물론 계산 속도는 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것, 다리 4개, 두 동물 다 다리가 4개예요. 눈이 2개, 고양이도 눈 2개, 강아지도 눈 2개,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꼬리가 있고, 다 비슷해. 그럼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고양이는 앞면이 조금 강아지보다는 조금 뭉퉁해요. 강아지는 조금 더 깁니다. 자, 물론 어떤 강아지와 고양이의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앞면이 좀 뭉퉁하고 짧고 강아지는 코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동물을 봤을 때 그 얼굴에 튀어나온 그게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좀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면의 길이, 여기에 좀 가중치를 높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의 앞면이 좀 기네? 그러면 얘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자극, 입력값에 대한 가중치를 계속 교정해 나가면서 정확한 값, 즉, 제대로 된 값, 정확도가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머신러닝에 이제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이라고 있었는데, 퍼셉트론은 인공지능 연구의 역사에서 익스클루시브 OR의 그 결과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논리적인 결과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에 약간 인공지능 연구가 조금 침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결과에 응용을 하게 되면 발이 4개인데 발이 4개면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발이 4개 다른 데이터만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발이 4개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공을 해서 발이 4개인데 발톱이 조금 날카롭냐 뭉퉁하냐 발 크기가 어느 정도냐 길이가 어느 정도냐 등등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더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값을 가지고 한 번 더 다른 입력값으로 집어넣어서 새로운 결과를 계속 도출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입력청, 그 다음에 입력청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데이터를 검토해보는 은닉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퍼셉트로는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입력청에서 결과로 출력청으로 바로 나왔다면 중간에 여러 단계를 더 집어넣는 거. 그래서 입력청과 출력청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은닉청을 더 집어넣어서 데이터의 가중치와 입력값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기법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퍼셉트론에서 단계를 더 추가시킨 거, 자, 그것을 딥러닝을 한다. 물론 이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신경망, 다중신경망, 다층신경망 등등의 그런 용어가 있는데, 자, 그런 용어가 조금 헷갈린다. 그래서 야, 그럼 이걸 딥러닝으로 하자. 깊이 있는 학습. 그래서 딥러닝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의 딥러닝이라는 용어로서 이러한 기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머신러닝은 기계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즉, 그 얘기는 기존의 지식,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만 나열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자. 자, 그리고 훈련했으면 내가 훈련한 결과가 얼만큼 잘 되었는지 검증을 해봐야겠죠. 검증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내가 잘 알아. 그럼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받아봐야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자, 국어 문제를 막 풀어요. 그 다음에 국어 문제를 풀고 국어 책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공부가 얼마 잘 됐는지 또 그 답을 안 보고 한번 연습해서 풀어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공부한 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부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이 이 머신러닝의 데이터 학습에 똑같이 적용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은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 자, 그 중에서 일부분은 내가 훈련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자, 그러한 확인이 끝나면 나는 이 정도면 공부 다 됐어. 이 정도면 나 점수 잘 받을 수 있어. 자, 이 정도가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험을 보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서로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연습할 때 풀어봤던 문제를 시험 때 그대로 보면 그대로 똑같이 맞추겠죠. 그러면 내가 훈련이 잘 된 건지 공부가 잘 된 건지, 아니면 내가 그전에 한번 답을 외웠으니까 외운 답을 뺏긴 건지 확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두고 그 중에서 한 80에서 85%, 즉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한 80개에서 85개 정도는 훈련 데이터로 쓰고, 그 다음에 15에서 20개의 데이터는 검증 데이터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값을 가져와서 테스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풀어본 문제를 시험 본다고 또 풀면 그거는 좋은 결과를 테스트하는 부분이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렇게 머신러닝 학습을 할 때는 그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일단 훈련 데이터로 모델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자, 내가 학습했을 때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면서 고양이의 특징을 계속 파악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이 100장이 있으면 귀가 이렇게 생겼고 눈이 여기 달려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다리가 있고 걷는 모양이 어떻고 이러한 것을 학습을 하고 각각의 학습된 입력값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
자, 그렇게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요런 특징을 가졌으면 고양이야라고 내가 이제 훈련을 했어요. 자, 그게 바로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검증 데이터를 투입을 해요. 자, 그럼 새로운 사진을 주면서 자, 이게 고양이인지 아닌지 맞춰봐. 물어봅니다. 그럼 딱 보고 내가 공부했던 바로는 얘는 눈이 이렇게 생겼고 귀가 이렇게 생겼고 뭐 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고양이야. 그리고 얘는 고양이가 아니야 등등의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해 갖고 정답률이 높으면 너 공부 잘했어. 모델이 잘 만들어졌어. 그리고 만약에 정답률이 낮으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럼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학습을 하면서 특징들에 대한 가중치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모델이 이 정도면 괜찮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앞서 얘기했듯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이 사진이 고양인지 아닌지 구분해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워낙 많은 고양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고양이 정도는 쉽게 구분해 이런 자신감이 있다. 즉 모델이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양이 사진을 탁 컴퓨터에 제시를 하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일 확률이 98%. 그러면 아닐 확률은 뭐 2% 정도 되겠죠. 고양이일 확률 100%. 고양이 확률 95%.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이 고양이인지를 구분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학습은 무언가를 지도한다.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무엇을 지도한다는 것은 정답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라벨링이 되어 있을 때 지도학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라벨링은 말 그대로 문제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 데이터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사진을 봤어요. 자, 이 사진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지도학습이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주면서 이 사진은 강아지야 라고 답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은 강아지구나. 내가 학습을 하겠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보면서 얘도 강아지야. 얘는 강아지구나. 그러면 이런 사진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은 강아지구나라고 제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이 데이터는 강아지야, 이 데이터는 고양이야 라고 그 데이터의 라벨링 또는 답을 적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 자, 이것을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지도 학습이 있겠죠. 자, 지도 학습은 친절하게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라고 답을 알려줬다면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분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얘는 좀 비슷한 특징이 있어. 한 부류로 모읍니다. 얘도 좀 비슷한 특징이 있어. 요렇게 생긴 동물이 이름은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좀 비슷해 하고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어떤 데이터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하고 데이터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얘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우리는 그건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동물이야. 비슷하게 생겼어. 한쪽으로 모으겠죠. 얘도 비슷하게 생겼어. 한쪽으로 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집합으로 분류하는 그런 방법을 쓸 때는 비지도 학습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이라는 이제 인공지능의 큰 학습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시중에서 나오는 우리 학생들 또는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예는 지도학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진의 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했을 때 새로운 사진 줬을 때 얘는 고양이야 라고 테스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우리 인공지능 모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강화학습은 학습자의 옳은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고 그 행동은 강화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갖고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럼 부모님이 칭찬하시죠. 칭찬이 바로 저한테는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칭찬받고 보상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기분 좋죠. 그럼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이 보상이 주어지면 이게 맞는 행동이구나. 이건 내가 잘했구나 싶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자, 그게 바로 강화학습이고 최근에 발표되어 갖고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챗 GPT라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도 강화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학습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강화학습은 현재 상태가 있고 그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에 따른 보상을 받고 좋은 보상을 받았으면 앞으로 똑같은 행동을 더 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거는 야 그건 대답이 틀렸어라고 보상을 못 받든가 나쁜 점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즉 틀린 답을 내놓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원리를 봤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인공지능 대학원 이런 것 학과들도 대학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한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 검정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답이 있으면 지도학습, 답이 없으면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내가 옳은 답을 했을 때 보상을 주어주는 방법은 강화학습이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어디 가서 야, 인공지능 뭔지 알아? 그러면 인공지능 이런 거야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